60%는 진정한 그 미국 갤럽에서 조사한 거고요. 대한민국의 80%는 그건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80%라고 그래. 그냥 100% 하지. 대한민국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사람이 좌파 정부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10%못 남겨놔요, 그걸. 넘사스럽게. 다 가져가지. 아니, 지금 이번 선거에서 97%를 석권했대나, 어쨌거나. 그러니까. 참나, 이게 말이 됩니까? 100명 뽑는데 한 명만 그 대구에서 되고 다 뺏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뭘 그래요. 정말. 대구 한 명밖에 없잖아요. 대구시장 됐나? 대구시장도 보니까 뭐 50몇 대 40몇 수리 이기던데, 그때. 대구도 사실상 그렇게 되면요. 대구가 그렇게 되면은 대구 국민들이, 대구 도민들이, 대구 시민이구나. 시민이다. 도민이 아니고. 대구 시민들이 사실상 거기는 진짜 완전히 민주주의 청정 지역이잖아요. 뭐 좌파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선거에서 그렇게 상대방 그 좌파 정부한테 좌파 그 세력들한테 그렇게 40몇 프로 줬다는 건 대구도 이미 반은 먹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대구도 결국은 그 대구 국민들의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현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대구 도민 시민들이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대구에 그 집회도 가끔 많이 하고 그럴 때, 뭐 항상 박근혜 대통령 편이고, 그것도 여기 고향이 누구야, 이게.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4명이나 대통령이 나왔는데, 나는 그런데 대구가 어디 가? 내가 그까지 선거에 안 나갔다고 그래서 집회 안 갔다고 그래서 여기가 좌파들이 들어올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좌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대구 좌파 많습니다. 내가 볼 때. 대구가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요번에 그 지자체 경기를 이기지 못한 거는 그만큼 좌파 세력들이 거기 아주 그들도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기획되게 대구에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 많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부산은 이미 뺏겼잖아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부산은 항상 전통 야당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의원들이 후보들이 부산에서는 국회의원 할 수가 없었어. 전라도가 우파가 가서 국회의원 할 수가 없듯이 똑같은 맥락을 보여왔던 게 영호남의 그런 항상 보면 그런 정치적 세력의 분포인데요. 대구가 저렇게 됐다는 거는 사실상 대구도 그렇게 머지않아 진짜 좌파 세력들이 득세해서 대구도 진짜 그런 앞으로 그런 좌파들이 집회를 하면 좌파들도 서문시장에 모이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약 80에서 90%의 아주 엄청난 지지율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0%까지 마저 가져가서 그냥 100% 그냥 하는 게 그게 그냥 정답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뉴스인데요. 북한 뉴스가 오늘 굉장히 무시무시한 뉴스가 많습니다. 북한의 모든 선전문국, 모든 기관이라든가 공공사업소, 그리고 북한의 평양시에 가면요, 북한은 빌딩 벽이라든가 그런 길거리에 그거 갖다 배너보다는 배너는 그래도 펄럭이고 그건 헌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임시 일종의 그런 천막 같은 거지만 북한은 사실상 패널로다가 배너를 짜가지고 모든 건물이라든가 길거리에다가 그런 거 많이 붙여놓죠. 조국 근대화, 천리마 운동, 이런 거. 그 다음에 횃불 들고 노동자 모자 쓰고 이런 사진들 많이 있잖아요. 섬찟한 그런 문구의 표현이 들어간 그런 패널로 만든 그런,
그 현수막들. 그럼 북한은 과거에 어떻게 했냐?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미제 침략자, 미제 침략들은 양키 미제 침략자는 다 몰살시켜야 된다. 저들 살인마 집단, 전쟁 광기들, 뭐 이런 주로 그 문구를 써갖고 평양의 온 시내에다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러가면 북한은 왜 저렇게 전투적인 그 문구만 들어있는 거죠? 근데 올해 그걸 다 철거를 했어요, 북한이. 네. 근데 이거를 난 또 굉장히 북한 놈들이 저기 한 게, 이건 일종의 그런 뭐 미국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온화하게 조성이 되고, 앞으로 뭐 미국하고의 많은 협력 관계와 미국하고 친하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면적에서 한 게 아니고, 위장 전술. 그리고 6.25 때도, 어저께도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행사를 안 했습니다. 뭐 자기들 얘기하면은 비핵화를 전제로 앞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유엔군을 주도했던 미국이 총연합 사령부였었기 때문에 난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과거 6.25 때 그 동란에 대해서 우리는 뭐 아무런 뭐 그런 예식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평도 안 하겠다. 그래서 어저께 6.25 걔네들이가 아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거 아는 거는 걔네들이 이미 저는 그 남북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것 같아. 양쪽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뭐 니네가 침범했냐 우리가 침범했냐가 뚜렷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침범한 그런 또 그런 모양이 보이니까 우리 하지 말자 해서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놈들이 어떻게 6.25를 맞아서 그런 6.25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고, 평양에 온 도처에는 미국을 갖다 신랄하게 혐오스럽게 비난했던 그런 문구들이 올해는 없었다는 거죠. 북한은 못 들으면서 절대 북한은 그의 속임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북한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 남북 간 회담에서요, 7월 4일 날 북한하고 북한 축구팀하고 우리 대표팀하고 축구 경기가 이미 예정이 돼 있고요. 드디어 얘네들이 가네. 한때는 뭐 북한에 한때 얘네들 오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북한에서. 야, 너네들 나 싫다. 남북 평화협정 뭐냐? 다 무슨 평화협정이야? 나 너네들 거짓말쟁이 너네들하고 난 이야기 안 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한국의 15개 단체들 있잖아요. 뭐죠? 민주사회 단체인가? 그런 단체들. 예. 그 단체들 15개 단체가 남북한 화합 문화 조성을 위해서 8.15 광복절을 맞아가고 대규모 남북화 화합 단체의 그런, 아주 장을 연답니다. 평양에 가서. 그런 이제 여기에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이 남북한 공동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공동사업 추진 겸 이 가족상봉을 지속적으로 한답니다. 네. 단발이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향민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연이어서 만나면은 얘네들은 보통 한 사람 만나는데 과거에 돈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우리 이산가족 상봉했을 때 1인당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나는 북한 놈들이 이렇게 하고 돈을 받으려고 생각도 전 들고요. 근데 여기서 남북 공동사업 추진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내가 다음 뉴스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요번에 판문점에서 회담에서도 뭐냐면 완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일 날 일이 여기 좀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 이야기를 좀 하고서 내가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물 한 잔 마시고요. 황 선생님 저한테 뭐 말씀하세요. 너무 쉬셔갖고 또. 아니요, 어쨌든 목 관리나 좀 잘 하시라고 늘 하시니까. 그 말 말고 어떻게 또 방송 뭐 북한에 대해서 살짝 공동. 예. 글쎄 뭐 저는 여전히 북한이
무슨 네. 꿍꿍이 이 저지대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들이 지금 비핵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은 지금 막 협정하고 막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더 나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 뉴스가 끝나고 이제 계속 내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시리아에서 이제 시리아 국방부에서 발표했는데 자기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거기 근교에 자기네들이 공군 전투기 기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쏜 미사일 2개가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이제 네.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했어요. 또 음흠. 이스라엘은 참 대단해. 또 공격을 했는데 시리아가 이걸 확전을 안 했어요. 이걸 크게 안 벌렸어요. 이스라엘은 일부러 미끼를 던진 거예요. 음흠. 이렇게 해서 시리아가 이걸 확전시키고 만일 시리아가 어떤 공격을 했을 때 전면전을 나가려고 했던 건데. 이스라엘은 잽을 던진 거예요. 네. 했는데 시리아는 뭐냐면 뭐 그렇게 미사일 2개가 던져졌지만 뭐 아무런 피해도 없고 뭐 별다른 그러면서 이스라엘 욕도 안 해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랬냐면은 근데 이스라엘이 긍정은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볼 땐 또 이스라엘 한 것 같지도 않다. 아니 그러면 시리아에 미사일 2개가 분명히 떨어졌는데 그게 누가 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아는 피하는 거죠. 그러게. 확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 2기가 다마스커스 근교 공항에 폭격을 당했답니다. 시리아 국영 방송들은 뭐 어떤 목표물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체 모른다고 오로지 포석만 들리고 그거 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군요. 네. 이스라엘은 진짜 완전히 싸움꾼이에요. 참 북한 문제를 이스라엘이 다뤘으면은 참 빨리 끝냈을지도 몰라. 그러게요. 옛날에 중동에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 깨부시고 그다음에 시리아 원전 깨부시는 그런 2번씩이나 그랬죠. 저는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 가서 그런 걸 좀 이스라엘 국민들이 참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아주 엄격하고 아주 강인하면서 냉철하면서 아주 냉정하면서 그런 아주 양극을 걷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이제 북한 미사일의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과 이제 일본, 이제 한국을 가면서 그런 공항 기장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역량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럼 북한의 그런 미사일이 위협적인데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방어 시스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마이애미에서 그런 오작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그 당시에 마이애미 오작동 사건이 뭐냐면요. 그게 이제 어떤 전파 관리 문제도 있고 이제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그 자체 내에서 실수한 거예요. 방공기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잘못 소프트웨어를 장착해갖고 그게 오작동으로다 미사일이 미국에서 미사일이 쏘는 게 아니고 미사일이 이제 적국의 미사일이 날라오는 그런 전파를 감지한 거예요. 방공사령부에서. 그러니까 미사일이 삐삐삐 우는 거야. 미사일 레이더가 미사일에는 레이더가 있어요. 미사일 기지에는 미사일이 따로 이렇게 적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이 포대에 거기 설치가 장착이 돼 있지만 그 위에 스파이 레이더가 있습니다. 미사일 날아오는 거 관측하는 거. 고고도 미사일 탐지하는 미사일이 있거든요. 걔가 우는 거야. 걔가 울고 막 사이렌을 부르고 나니까 마이애미 시내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적국의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이 날라온다 그래갖고 마이애미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대낮에. 다 숨고 방공호로 들어가고 오작동으로 인해 갖고. 그래서 북한의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많이 날라왔을 경우에
미국의 그 DDM, 디펜스 그 방어 미사일 시스템은 확실한 거냐 하니까 매티스 장관이 확실하다. 그거는 뭐 굉장히 확실하고 우리가 현재 그 알래스카에도 위치한 그런 미사일 방어체들도 있고 마이애미도 있고 괌도도 있고 우리는 굉장히 그런 북한으로부터 그 날라올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시킬 수 있는 군 기지가 확보가 된 상태고 더 거기에 우리는 더 그들의 그 어떤 그 공격 능력보다 우리의 방어 능력이 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뭐 미사일 방어 기지를 대해서 뭐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티스 장관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이 아직까지도 그런 탄도 미사일을 저놈들은 계속 갖고 있고 앞으로도 막 계속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하는 과정이라도 북한의 그 탄도 미사일의 그 위험 신호를 우리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방어를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미사일은 위협적이다. 비핵화가 돼도 미사일은 계속 증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요호라는 그 하원 의원, 동아태 위원장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한의 만약 비핵화를 북한이 실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국제 원자력 기구, 그러니까 IAEA의 그들의 감시할만 갖고는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새롭게 얘기했네요. IAEA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핵물리학자라든가 그런 핵 시설을 갖다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탐지단이 들어가서 샅샅이 북한에 들어가서 그냥 일일이 다 그냥 땅을 파서 이게 찾아야지 IAEA가 들어갔고 북한 말 듣고 너네들 뭐 이거 우리가 요거 소량 갖고 있는데 이게 뭐 너네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너네들이 인스펙션 해. 그래갖고 뭐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이 들어가서 걔네들이 보여준 거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갖고 비핵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비핵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북한을 갖다 완전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확장된 그런 군사 전문 요원단이 들어가야만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부응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전화 한 통으로 그냥 원콜, 원샷이 아니고 원콜이야. 원콜로다가 한국에 전화 걸어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 야 빨리 너희들 전부 다 5분 대기 줘야 하고 빨리 훈련 다 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냥 전화 한 통화를 하고 바로 그냥 훈련 때려버리라는 거야. 그거 북한 김정은이한테 어떠한 길을 원하는 거, 그런 결정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계속 저렇게 아무 말 얘기 안 하고 북한만 가서 요리조리 가서 그렇게 미략하고 소곤소곤해서 어떤 계략을 좀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략을 계속 짜고 있으니까 북한을 빨리 다구쳐갖고 그런 기회를 주지도 말고 북한에 대한테 어떠한 북한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한 그런 찬스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볼 때 왜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김정은이가 원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주한미군하고 대한민국 정규군하고 훈련을 중단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중단한 이유가 훈련 안 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야 너 비핵화 할 거야 안 할 거야를 알기 위해서 중단한 거래요.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과연 할 건지 안 할 건지 알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굉장히 자기의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그 비핵화 문제에 있었을 때 북한의 그런 노름마당에 거기에 껴서 놀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세 명이서 협잡을 하는 거예요. 세 명이서. 김정은이가 이게 세 명을 지금 안고 협잡을 하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3대1로 공격을 당해도 안 놀아. 다 방어하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주한미군 훈련이 중단했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훈련 중단할 수도 있죠. 군인도 좀 쉬면 되지. 전술이라는 게 어디 갑니까? 그리고 사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또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대한민국의 그 주한미군이 그런 북한의 대북 억제에 관한 그런 훈련은 우리가 그 외형상으로 중단하지만 주한미군 자체 내의 그런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늘 훈련을 강화하겠다.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퍼스널리티, 개인적인 주한미군의 훈련일 뿐이지 북한하고 연계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국군하고 같이 그렇게 연합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계속 군인들의 그런 훈련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주한미군 철수론 이런 게 계속 보니까 이번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주한미군을 빼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소문도 많이 나 있고 또 그렇게 막 한국에서는 분위기가 또 그렇게 한국인들은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내가 수차례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한국하고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목적을 둔 군사적인 그런 조약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을 이루지 않는 한 그러니까 미군을 빼내거나 철수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북한이 비핵화를 거의 안 한다는 지금 그 냄새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황 안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편하지. 그렇게 북한을 갖고 계속 그렇게 선도하고 이끌고 또 호소도 해보고 또 설득도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북한한테 대놓고 북한한테 너희들 말이야 비핵화 진짜 나쁜 놈들이네. 왜 비핵화를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북한한테 설득하고 또 한 번 설득하고 또 한 번 이해시키고 또 한 번 계속 호소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거기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김정은의 의지를 확인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따른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의 의지는 뭐냐? 끝까지 비핵화를 중국 시진핑의 말을 듣고 미국의 그런 입장을 피해가려는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은 김정은은 결국은 김정은이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결국은 최후의 보루 군사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평양을 갖다 폭격한단 말이야. 끔찍하게. 그걸 어떻게 평양을 폭격을 해?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 지난번에 다마스커스는 그럼 다마스커스는 도시가 아닙니까? 거기는 유령 도시입니까? 거기도 건물 많아요. 그럼 이라크 옛날에 폭파하고 거기는 건물이 없습니까? 건물 다 있어요. 그럼 이라크 국민하고 북한 국민하고 물론 한반도의 중요성이 있어서 좀 다른 면도 있겠죠.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중동 국민들보다 뭔가 좀 질적으로 달라서
아예 평양 폭격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헤이, 절대 미국이 평양을 어떻게 폭격해, 평양을. 거기에는 미사일도 많고 뭐가 많은데. 시리아도 북한보다 이상으로 미사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그 석유라든가 그런 광물 팔아갖고요. 러시아로부터 최신형의 미사일 걔네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리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근에 그 개발한 아주 미국도 뚫지 못한다는 그 최신형의 그 요격 체제의 미사일을 시리아가 전진 배치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폭격을 했어요. 북한 폭격하는 거, 미국 어차피 폭격하면 인명살상은 가능해요. 미국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사람들은 뭐 김정은이가 뭐 대단한 존재처럼 말이야. 아, 김정은이가 뭐 우리 일부 우파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우, 김정은이는 요번에 그 파워가 너무 세갖고 트럼프가 절절매더라. 북한의 그런 지금 현재 그 무장 태세로 봤을 때는 미국이 결코 북한한테 그런 공격 못하고 결국은 뭐 그냥 말로 하다가 그냥 대화로 해서 해결할 것이다 라는 그렇게 그런 단편적인 것만 갖고 그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북한 놈들이 그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한테 내가 비핵화를 하겠다 안 했다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결론은 뭐 보면 비핵화를 안 하는 걸로 지금 거의 확실시 돼갑니다. 근데 이거 이제 곧 밝혀져요. 이거 제가 볼 때 아마 이 북한하고의 비핵화 문제가 다음 주 초부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로 봐요. 북한이 언제까지 저렇게 미국한테 저렇게 속이면서 미국 저렇게 약 올려가면서 저렇게 침묵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지난 6월 12일 날 합의 내용에 대한 그런 뭐 거기에 부응까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내가 이 합의 초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이거는 내가 너무 부당하다. 이거는 너무 불공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결국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라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이 그런 반미 구호 자제와 그런 내부 사상 교육과 인권의 잣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북한 놈들이 6월 11일 날 있을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행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나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6월 25일 날 6.25 남침 그런 자기네들이 그런 참화에 그런 데 대한 그런 행사가 아니고 6.25 날만 되면은 북한은 이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미제 반대 투쟁의 날이래요.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행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동란 51주년 기념 이렇게 하죠. 근데 북한은 나도 처음 알았는데 6.25가 되면은 그런 게 없고 6.25 날이 바로 그 날이 돼요. 그러니까 6.25가 미제 반대 투쟁의 날.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안 했대요. 안 하고 그리고 그런 선전문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전에 그런 거를 다 깨끗이 치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의 그런 두 사람이 지난 우리가 6월 10일 날 둘이 만났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의 일종의 완화 조치 일종의 대외용이죠. 그랬을 때 북한이 그렇게 하는 거는 핵무기가 북한의 체제를 갖다가 지탱해 줄 수 있는 생명보검이라는 거예요. 생명보검. 그럼 우리가 항상 방송할 때마다 북한의 핵은 뭐냐? 주권을 지키고 북한의 체제를 지키는 게 핵무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대충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북한의 그런 생명보검을 미국이 강요하는 무제한의 핵포기 비핵화를 얘네들이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핵무기
그 포기하고 그런 검증이라든가 뭐 사찰 뭐 그런 인권 문제, 북한의 그런 그 현재 체제로 봤을 때 그거를 다 내준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그날로다가 완전히 그냥 뭐 자기 측근들로부터 사살당할 수도 있고 완전히 그 북한의 김정은이는 그 권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죠. 힘이 없는 호랑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버릴 수도 없고 인권 탄압 중지도 못하고 그런 미국의 핵 사찰 검증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핵 사찰 검증을 받으면 북한은 사실상 그 체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그 수뇌부들이 그렇게 쉽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6월 12일 날 회담 이후로 여태까지 그렇게 묵비권 행사가 있고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 나름대로의 그렇지만 걔네들은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으니까 만약 미국이 우리한테 폭격을 했을 때 러시아의 중국이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일종의 그런 양 군사 꼭 군사 강국이죠. 그런 군사 강국에 대한 그런 그 위안을 몸에 안고 김정은이가 당분간 버티겠죠.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러시아는 돈이 없어서 전쟁을 할 수가 없고요. 러시아 국민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만일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했다면은 중국은 완전히 그 과거 그 러시아 때처럼 과거 소련 구체제 때처럼 중국은 완전히 나라가 동간 나버려요. 티베트는 티베트로 분리되고 전부 전쟁 참여 안 합니다. 중국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어요. 중국은 현재 인구 14억이 만들어내는 공산품을 미국에다가 팔지 못하면은 중국 국민들은 전부 다 헐벌어 굶주려갖고 아사자까지 나옵니다. 내 말이 거짓말 같죠? 중국은 만일 중국 14억이 만드는 그런 공산품을 미국에다 팔지 못할 경우에는 아사자까지 나와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름, 쌀 이런 게 다 없을 수가 있어요. 미국한테 돈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기름 만들고 뭐든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중국의 그 목줄은 미국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건 완전히 그건 아주 허구에 가득 찬 그런 군사 강대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러시아가 약 10여 척의 구축함을 갖고 있어요. 일본은 40여 척이야. 10여 척의 구축함. 그것도 기름이 없어갖고 정박돼 있어요. 그 걔네들은 돈이 없어갖고 엔진 체계를 갖다가 그 디젤 방식으로 전부 다 쓰는 바람에 돈이 엄청 들어가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굉장히 그 전술 무기를 만드는 데는 미국 이상으로 우승해요. 근데 그런 첨단 무기를 만들려도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떤 미국처럼 계속 미국은 그 주기적으로 한 어떤 그런 그 현대전에 사용된 그런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계속 그럼 미국을 왜 만드냐 이거야. 아니 저렇게 항공모함도 많고 전투기도 많고 포탄도 많고 미사일도 많고 각양각색의 그런 무기 체제가 꽉 차는데 미국은 계속 그 주기적으로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미국은 그 무기가 그 무기의 그 도래 기간이 있어요. 도래 기간. 미사일이 그 만들어 놓고서 한 15년에서 20년 동안 못 쓰면 그 폐기해 버려요. 미국은. 새로 만들어요. 불발탄되니까. 네, 불발탄되니까. 그리고 총알도 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한 2, 3년 지났다면 다 폐기 처분해 버려요. 새로 만들어요. 비행기도 이거 지금 20년 썼는데 근데 그 비행기가 그게 얼마나 미국이 돈이 많은 나라냐면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안 했죠. 그 아리조나인가 어디 그 사막에 가면은 비행기 무덤이 있어요. 얘기했습니다. 무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약 3천여 대의 비행기가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어떻게 싸놨냐면은 알루미늄 관으로다가 이렇게 다 싸놨어. 근데 관이 아니고 알루미늄으로 만든 특수 비닐로다가 비행기를 다 코팅을 해버렸어. 그럼 왜 코팅을 했냐? 비행기를 퇴역시킨 거야. 그 비행기가 지금 떠도 그 현존하는 전투기들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미국에서 왜 그랬냐면은 그렇게 3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런 3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그런 전쟁에 필요한 그런 무기를 그렇게 보충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빠른 시간에 못 만들잖아. 그랬을 때 걔네들 갖다가 예비군으로 놓은 거야. 예비군으로. 그랬듯이 미국은 전투기를 하나 이렇게 이제 개비하는 거예요. 그런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주기가 20년에서 25년 쓰면 바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팬텀기를 갖다 40년을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조종사들이 목숨이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F-35 라이트닝 시리즈들이 앞으로 미국의 12개 항모 전단에 있는 F-18 호넷을 다 갖다 무덤에다 갖다 버리고 그 비행기를 다 계속 깔아버릴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 호넷이 그럼 성능이 나쁘냐? 우리 대한민국에는 F-15하고 맞먹는 비행기예요. 아직까지도 팔팔해.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아리조나에 있는 비행기 무덤으로 갖고 가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중국을 못 이긴다? 아니, 중국은 항공모함 한 대밖에 없어. 근데 그 비행기도 못 떠, 걔네들은. 그 비행기 떴다면 걔네 내리지 못한대, 비행기가. 조종사가 그 점프 스킬을 다해서 그 힘을 받아갖고 올라가긴 갔는데 착륙을 못 하는 거야. 자신 없어갖고. 뭐 그런 걸 따져서 중국을 믿고 그렇게 하겠지만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아주 지금 고립 상태에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김정은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 칼라 같은 지금 회초리가 날아오고 있는데 나는 거짓말을 시켰고 또 거짓말을 하려니 이게 먹히질 않겠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는 지금 굉장히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요. 북한은 저렇게 계속 저렇게 위장된 그 선전이라든가 속마음은 그렇게 막 아니면서 겉으로다가 온화한 척하고 이제 그렇게 북한에 대한 그 대미 유화적 자세가 결국은 그게 위선과 시간을 끌기 위한 위장 평화 모드라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같은 한민족인가? 저는 같은 우리가 한민족 맞나라는 착각할 정도로 지구상에 이렇게 부도덕한 나라가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6.25 그 전쟁을 우리가 우리 대한문에서 우리가 국본에서 이렇게 성대히 우리가 6.25 참전 6.25 그 기념 행사식을 했죠. 근데 어저께 우리가 이제 그 참전 용사 한 80여 명을 한국으로다가 초청을 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와서 이제 한국 보니까 너무너무 처음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너무너무 발전하고 놀라고 따르고 보통 놀래죠. 거기서 1950년에 9월 17일 날이 우리가 9월 28일 서울 수복이죠. 네, 전 지금 그거 기억해요. 9.28 서울 수복. 그 9.28 서울 수복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뭐가 있었죠? 후퇴, 1.4 후퇴. 아니, 그거 아니지. 그거 한참 벌지. 1.4 후퇴는 겨울이잖아. 예. 우리가 9.28 수복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9월 17일 날 2주 전에 인천 메가더 장군이 이룩한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서울을 갖다 수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9.28 수복이 된 이유는 인천 상륙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수복을 한 거예요. 네. 그때 그 리케드 씨라는 사람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때는 뭐 완전히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그 장진호 전투라든가 이런 데에 자기가 그 중공군 7개 사단하고 10여 명가 맞서서 싸웠다고 그렇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고요. 자기는 다행히도 목숨은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 얘기가 뭐냐면은 그 당시 그 장진호 전투에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약 1,000명이 전사했다. 자기가 봤대요. 5,000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루 만에 5,000명이 죽었는데 중공군하고 싸우다가 이 할아버지는 미육군 7사단 소속 병사네요. 그래서 자기 나이가 20살이었었대.
음, 근데 이제 그때 보고 지금 대한민국으로 와 보니까 깜짝 68, 놀랐어요. 70. 그러니까는 어 지금 68주년 된 거 아닙니까? 그럼 80 지금 8세쯤 되셨네, 이분이. 그 정도 했죠. 네, 네. 예, 그 정도 했죠. 네. 이제 살아계신 거죠.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20살 때 와가지고. 근데 대부분 그 당시에 그 미군들 나이가요. 18, 19, 20살이래요. 18, 19, 20살.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중공군들하고, 인해 전술. 인해 전술에 그냥 그 부딪혀갖고. 그 중공군들은 그냥 다 중놈을 무식한 거야, 그 보면. 그쵸? 거기서 그것도 얼마나 불쌍해요. 그 젊은 청년들 갖다 놓고 뒤에서 총질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군 장교들이 돌아오면 총질했다는 거예요. 아, 예. 내려가라고. 돌아오면 총질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전진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 동료들이 막 전진하면서 막 쓰러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난 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빠꾸 하잖아. 빠꾸 하면 중국군이 뒤에 쏘았대. 중국 오랑캐다. 그 옛날에 내가 그 재미난 일화를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월남전 있죠, 월남전. 네. 그 월남전에서 참전해서 전투병을 참전했던 그 제가 아는 지인을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정글로 매복을 들어가면은 그 풀이 이렇게 갖고서 네. 그 모자에다가 풀 다 씌우고 얼굴에다가 위장하죠. 위장 페인트 다 칠하고 그다음에 방탄조끼 입고 들어간대요. M16 들고. 그럼 거기 소위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중하사 그다음에 이제 군대 이렇게 해갖고 한 7, 8명이 간대요. 그게 이제 그날 매복조래요. 그럼 가는데 그 소위가 이제 그다음에 뭐야 그 의무병하고 그다음에 통신병. 근데 이 제일 먼저 티켓이 뭐냐면은 이제 일병은 시키지 않는데 상병이 제일 타켓이래. 병장은 또 고참이라고 하는데 그럼 장교가 있다가 대통령 VC들은 그 숲속에 숨어 있고요. 땅굴에 숨어 있어요. 베트콩도? 그래갖고 대통령들은 숲속에 땅굴에서 네. 그 풀 뚜껑 이렇게 딱 열면은 풀이 올라오면은 고개 내밀고 쏘고 죽이고 그런데요. 거기에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병사가. 그렇죠. 근데 그날따라 조용하더래. 조용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상병인데 자기가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소대장이 딱 그러더래. 어이 김상병 어머 들어가라 그랬대. 그 어머가 뭐냐면은 동시에 움직이면 다 죽잖아. 다 죽죠. 그러니까 동시에 전진을 하면 다 죽어요. 예, 그렇죠. 예. 다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이 먼저 가는 거래요. 예. 한 명이 먼저 그 포복을 해갖고 막 간 다음에 거기 인기척을 본 다음에 뒤에서 손으로다가 오라고 신호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전진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가는데 너무 열받더래. 이 사람들이 자기만 시키더래. 그래갖고 자기는 앞도 안 봤대. 무조건 되고 오라고 그랬대. 무조건 되고. 앞에 보지도 않고 무조건 되고 오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오더니 거기서 그러더래요. 그 소희가 내가 하겠다고. 니들 시켜갖고는 1m도 못 가니까 내가 하겠다고. 근데 소희가 가더니 소희가 죽었대요. 대통령 때 소희가 발을 거기서 철모에 맞았는데 철모가 뚫렸대. 그런 것도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그 트라우마가 아주 평생을 갈 거예요. 그리고 계곡에서 끔찍한 그 장면. 계곡에서 그 바위 계곡에서 M16 그 총을 옆에 그 무릎에다 세워놓고 히레이션을 까먹고 이렇게 찬물에다 머리를 씻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뒷머리에서 뭔가 삐죽하더래. 자기 느낌이. 머리 쭈삐 쓰는 거 있죠. VC가 이렇게 아까부서 총을 들고 이렇게 그 풀이 움직이더래. 풀이.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총을 딱 잡고서 거기서 그냥 자동으로 놓고 가겠더니 가보니까 죽었더래. 네. 안 그랬으면 그냥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그 월남전이라는 게 그냥 그 목적 없는 전투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뭐 서로 죽이고 살리고 너무 전쟁 얘기하면 또 그렇고 이제 계속 그 뉴스를 제가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라디케이 씨가 그 80여 명에 포함돼서
그 한국의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고 그런 그 과거에 자기들의 그 동료들이 그 한국 전쟁에서 이렇게 이제 죽었던 굉장히 숙연한 마음으로 이제 한국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북한의 그 김윤혁이라는 북한의 일종의 그 철도성의 부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철도청장 되겠죠. 근데 그 민족 동맥을 이어가는 데는 그런 의지에 어떠한 곡선도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 북한과 그 남한의 그런 철도 연결하는데 한민족이 무슨 뭐 어떤 뭐 불화가 뭐가 있겠느냐. 그냥 만사천리를 하는 거지 하면서 그런 두 줄기 궤도에는 곡선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 마음의 그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아주 우리는 굳건한 그런 남과 북의 그 여러 가지의 그런 그 한민족으로서의 그 길을 간다면은 어떠한 장벽도 없다고 지들끼리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북한에다가 지금 잘 들으세요. 경전선, 경원선, 동해선을 7월 4일 날 완전히 이걸 하기 위해서 확정 짓는 데입니다. 아니 아직까지 비핵화도 하게 되지 않았고 왜 자기들끼리 왜 북한에다 그 경의선을 왜 놔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놔주는 거예요? 경원선은 원산까지입니다. 동해선은 뭐 강릉에서 뭐 어디 저 금강산까지 놓겠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그런 그 북한하고의 그런 그 동맹을 잇는데 그런 곡선이 없다는 북한 철도상에 아주 말은 멋있게 했네요. 민족 동맥이 있는 데는 어떤 곡선도 없다. 이거 큰일이네. 욕 나오는 얘기죠. 북한하고 그런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국으로 그 대동강 맥주가 드디어 수입이 된답니다. 대동강 맥주요? 대동강 맥주가 한국으로 지금 수입이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북한하고 대동강 맥주를 전수 한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가계약을 이미 맺었대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인데요. 기업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오이사 지금 해제 조치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 오이사 해제 조치만 되면은 대동강 맥주를 즉시 수입할 거. 오이사 그 법안에는 한국하고의 모든 그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게 많대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전면 뭐 그거 타겠지. 북한의 그 대동강 맥주가 한국으로 유입이 된답니다. 근데 이 대동강 맥주가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사는데 내가 그 기업을 좀 볼게요. 어떤 놈들이 했는지. 과거에는 그 대동강 맥주가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적은 있었대요. 근데 그게 전면 중단됐답니다. 남북과 악화되면서. 그러면서 왜 해외 그 맥주의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 기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 맥주는 상당히 따분하고 맛이 없다. 북한의 대동강 맥주는 굉장히 맛있다라고. 나는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북한이 어떻게 국물도 없고 그런데 맥주가 어떻게 맛있을 수가 있어? 그래. 저는 그 역으로 생각하. 이건 뭔가 한국을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런 거고요. 절대 대동강 맥주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은 발로 깨부셔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가계약을 맺었대요. 유통업체에서. 내가 볼 땐 뭐 국내 대기업이겠죠. 뭐 확실한 내가 근거가 없지만 만약 그런 거 했다 그러면 이건 성토해야 됩니다. 맥주까지 우리가 북한 걸 마셔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남북이 철도 도로 연결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회담 일정을 확정했어요. 이게 7월 4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북한의 그 동해선과 경원선을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북한에 대한 그 산림이라든가 모든 거 철도 현대화 시켜주고 산림까지 해준답니다. 산림 뭔지 알죠? 산림. 네네. 북한의 산이 녹화 조성하는 거죠. 네. 북한의 산이 다 그 벌거숭이 산이라면요. 그렇죠. 북한의 그 산림 그 녹화도 해주고요.
그 여러 가지가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그 도로를 갖다가 연결하려고 그러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국토부 장관이 김정렬이라는 국토부 장관이 이 프로젝트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철도 협력을 하는데 철도만 깔아주는 게 아니고 북한하고의 그 고속도로도 같이 깔아준대요. 그 철도 깔아준다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그 경의선을 갖다가 KTX를 깐다는 거 아니야. 그쵸? 지난번에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 고속도로도 그 저 북한하고 그 신의주까지 많이 연결이 되면은 북한은 또 고속도로 줘준다는 얘기네. 그 김정은이 그놈이 지난번에 그 문재인한테 이야기할 때 뭐 사정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도로가 나쁩니다. 뭐 구멍이 파 있고 그놈이 그 이야기를 했다면요 문재인한테. 그러니까 그거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게 7월 4일 날 개최돼 갖고 모든 게 이제 그때 판명이 안 됩니다. 뭐 별거 다 해주네요. 그러니까 그 다시 종합하면은 저기 비핵화 남북 그 4.27 회담 이후에 뭐 지들끼리 지금 뭐 계속 뭐 지금 완전 신이 났죠. 그러니까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다 연결돼주고 그다음에 그 한반도의 신경제 지도부상에서 제시한 그 경제 벨트 물류.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내가 보니까 경제 벨트 물류라는 거는 뭐 북한에다가 먹는 거 뭐 부식류, 뭐 식용유, 뭐 다 들어가는 거야. 이건 다 들어가는 거고 완전히 북한하고 한국하고의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걸 사실상 뭐 그 통일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그 교통 이런 거 깔면 이제 그다음에 물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북한에다가 뭐 롯데리아도 들어갈 거고 북한에 뭐 롯데백화점 그런 그 롯데마트 대형마트가 북한에 들어가겠네. 북한에 들어가면 다 거지 돼버려라 그냥. 북한에 들어가면 그게 장사가 될 것 같아. 북한 사람이 뭔 돈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들이 빨리 이렇게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북한의 그런 비핵화가 안 됐을 때 미국의 그 강한 압력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남북한이 이렇게 연계가 됐기 때문에 폭격하면 안 된다라는 이청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네. 방패막이용이 아닐까라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추론하고요. 네, 그러고도 남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놈들이 어저께 저놈들이 6.25 전쟁을 맞아갖고 당원들과 근로자들한테 6.25 전쟁이 미국과 남한의 무력 침공으로 시작되었음을 주장하는 기록 영화를 아주 의무적으로 그걸 집단 시청하도록 지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아직까지 요즘 신세대들이라든가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게 아니고 과연 6.25가 왜 일어났는가 그런 것도 모를 거라고 내가 볼 땐 오히려 더 모를 거라고. 그런 애들한테 이제 6.25 전쟁일을 맞아서 6.25는 미제 침략자하고 저 남반부 계례도당이 일으킨 거다라는 그런 선전 영화 방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 마지막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연합연 뉴스인데 일본 국민들이 바라보는 비핵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국민 70%, 문재인을 지지하는 70%가 아니고 일본 국민 70%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남북한 비핵화의 합의로 북폭 비핵화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죠. 일본 국민들의 70%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절대 해결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70%가 절대 우리가 볼 때는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된다. 북한은 절대 포기 안 할 것이다고 일본 국민들이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양국 정상회담이 그런 비핵화에 합의했는데도 일본은 70%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응답자들은
그 66%가 이제 아베 신조 총리와 김정은하고의 그런 정상회담이 뭐 그게 뭐 성사된다 해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그것도 그 일본 사람도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생각하는 게. 에이, 우리는 김정은이가 아무리 우리한테 뭐 진짜 뭐 외교 관계를 수립하자, 뭐 회담을 하자 이렇게 해도 북한 놈들은 절대 우리의 그런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했고요. 일본인들은 북한을 갖다가 거의 반환해요. 일본 사람도 굉장히 현명한 거죠. 어떻게 보면 판단력 있는 면에서는 우리 국민보다 나아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니까 어우 저 트럼프 저 어저께 저 김정은이한테 싹 서박서박 해갖고 아유 저 트럼프가 다 이미 북한한테 넘어갔다 그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이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이미 트럼프가 어느 정도 암묵적인 그런 김정은이한테 그 해법을 줬고 더구나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느슨하게 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이하고 전쟁도 안 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렇게 미국과 그런 친교국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런 거 봤을 때 일본인들은 그런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이 좌파 세력들이 그런 정권을 탈취를 못하는 거예요. 일본의 좌파 정권 봤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일본이 오히려 좌파 정권이 들어와야 돼요. 일본은 공산당을 갖다가 인정하는 나라예요. 지금도 그 조총련도 일종의 일본의 정치 세력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한 번도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한 번도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공산주의 이론에 저렇게 목이 흠모하는 저런 아주 부도덕한 정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네. 그래서 이게 오늘 방송의 전부답니다. 여러 가지 지치네요. 예, 지친다 그러면 벌써 2시간이 된 겁니다. 지쳐요. 목이 아파. 아유, 깨진다. 너무 많은 소식들을 또 준비해서 다 그리고 내가 그 맨 밑에 쓴 그 기사 내용은 이거 그냥 내가 어떻게 보고 느낀 걸 그래 얘기한까 한번 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네네. 대충 이해가죠? 네, 전달했습니다. 그거 봤어요, 나 영상. 나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한 이유로. 예. 앞으로 그들과 같이, 내가, 비록 그렇게 됐지만, 내가 같이 합세해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단계에 있어서 같이 나가겠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아주 실망했고요. 예. 좀 그렇죠?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거든요. 않을 걸로 나도 보시오. 예. 그런데 않을 걸로 보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거기 다 왜 와 있는지.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다 와 있습니까, 거기에? 어제 이제 일회성으로 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회성으로 했지만은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일회성으로 해도 거기를 가면 안 되지. 예. 당연하죠. 거기를 가면 안 되죠. 그게 어떤 데인데요. 예. 거기로 가면 안 되죠. 그분이 거기 나와서 한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한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 그 사람이 뭔가 다른, 많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예. 좀 좋게 봤는데, 그분이 분명히 그 멘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과 앞으로 잘 협력해 나가서 앞으로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땐 이미 거기에 어떤 그 주동자가 이미 포섭 단계에서 이렇게 끌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저는 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래요. 예, 어쨌든 뭐 방송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고요. 안녕히 주무십시오고요. 저는 목이 막 찢어지고 오늘 더 힘드네. 예. 그래 일단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예. 예, 안녕히 주무십시오. 예, 예,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아이고 참 너무 긴 시간 동안 매번 2시간 동안 이 방송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참 이렇게 우리 듣는 입장에서도 2시간이면은 듣기가 힘들게 또 쉽지 않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그래도 또 우리 아주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멸인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